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주희양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현림에서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주희양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10년 차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수술 후 4년 만에 이물질 발견, 주차장 흡연 영상을 빌미로 돈 달라는 이웃, 친구가 강제로 시켜서 절도를 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양육비가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오늘은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과 공갈을 한 일당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좀 워낙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1심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당이 어떤 식으로 좀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고 갈취를 했는지 사건 개요부터 좀 들려봐 주시죠. 네, 이 주범인 피고인 1은요. 예. 지난 6월에 손흥민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랬죠. 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 그러니까 피고인 2와 함께 이번 3월에서 5월까지 언론과 손흥민 가족들에게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하스파 스타디움 좀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또 때마침 또 이게 1심 판결이 또 나온 상황이네요. 네. 근데 당시 이 양 씨가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좀 접근했던 사실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쪽에서는 이런 사정을 들어서 고의성이 좀 더 악독하다라는 취지로 본 것 같습니다. 또 상습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네요. 예. 그렇군요. 이런 좀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좀 직접 그 재판에 증인으로 좀 출석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피고인들이 자신의 공갈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손흥민 씨에게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재판부에서는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비대면 조치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정에서 만나지는 못했다. 네, 맞습니다. 손흥민 씨 어쨌든 또 비공개로 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씨, 그러니까 뭐 전 여자친구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징역형이 좀 선고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형량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내가 우월적 지위에서 손흥민 씨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손흥민 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피해자도 강한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뭐 재판부에서 얘기한 지금 뭐 중앙지법 형사 20 단독 임정빈 판사가 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 호의에 의해서 만난 것으로 보이긴 한다. 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의성이 있고 피해자가 또 엄벌탄원서, 그러면 손흥민 씨죠? 손흥민 씨가 이제 엄벌탄원서를 또 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사치에 또 썼다는 얘기도 재판부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죠. 이렇게 3억 원을 얻고 나서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전부 사치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생활비로 그냥 써버리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양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씨의 전 남자친구 용모 씨도 비슷한 수준의 좀 판결이 내려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주범은 아니다 보니까 네. 주범보다는 낮은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범치고는 조금 높은 형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협박을 하고 실제로 광고주 그리고 언론사에게 예. 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는 실행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씨가 사실은 이게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가 사실은 좀 도와준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사랑 광고주한테 좀 알리고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행위를 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손흥민 씨의 피해 사실도 법원이 좀 적시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공포심을 좀 느꼈을 것이다라고 재판부가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좀 더 작용한 게 아닐까요, 변호사님? 네, 2년이 맞습니다. 선고되는 데 있어서. 네, 아무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예, 그리고 예. 심지어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맞아요. 본업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축구도 잘 뛰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대한민국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재판부도 상당히 좀 분노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억 원을 좀 갈취를 해놓고도 추가로 좀 금품을 요구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요. 변호사님 혹시 이 피해자가 유명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였다는 점이 제가 방금 뭐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형량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니까 특별히 조금 더 네. 피해자를 강하게 처벌했을 수도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죠. 뭐 예.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대중의 인기가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추문에 대해서 더더욱 겁을 먹고 이렇게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 참작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명인이다 보니까 뭐 재산의 규모가 일반인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구하는 그 금액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억 원이나 되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유명인을 협박했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그 유명인들이 받았을 사실 요즘 어떤 이슈만 생기더라도 사실 뭐 이번에 조진웅 씨 사건도 그렇지만 아예 생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들도 또 발생을 하고 그런 뭐 경제적인 피해 혹은 아니면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네. 사실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해서 피해의 범위 자체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했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또 뭐 요구할 수 있는 금전도 만약 일반인 저한테는 한 3천만 원 요구했을 텐데 손흥민 선수니까 한 3억 정도 요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좀 항소를 할 경우에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무엇일지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좀 변호사님 보시나요? 사실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1심에서 했었던 것처럼 엄벌을 탄원하고 그리고 본인의 피해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항소한 이유는 지금 보통 항소는 두 가지 이유로 되거든요. 예, 예. 첫 번째로는 크게 유무죄를 다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형을 다투는 것입니다. 예. 나의 선고 형량이 너무 높다고 다투는 건데요. 예. 유무죄도 다툴 거예요. 1심에서 계속 그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기 때문에 네. 2심에서도 또 판단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형량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예. 원래는 검사가 구형한 거의 절반 정도가 일반적인 형량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가 5년, 2년을 구형했는데 4년, 2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다 받아들여진 부분이 거의 있네요. 예,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어. 이번에는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또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공갈에 고의가 없어서 무죄 주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사실 좀 납득은 좀 잘 안 되는데 네. 사실 결과가 있잖아요. 네. 뭐 문자도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공갈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사건에서. 네. 제가 약간 변호사님도 이해 안 가시죠? 제가요 예.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 주장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손흥민 씨가 나이가 더 많고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20대로 좀 어린 편이니까 네. 본인이 질질 끌려다니다가 억지로 임신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좀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뭐 수술비와 뭐 정신적 치료비 이런 걸로 요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정당한 비용이다라고 주장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갈의 목적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다른 목적, 정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것이다. 네, 라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이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 또 손흥민 씨가 건넨 이 3억 원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피해 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좀 있을지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민사를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랑은 달라요. 회수 가능성은 돈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빚까지 져가면서 저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민사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테지만 예.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것도 예. 사치와 생활비에 썼다면 뭐 저금도 안 됐을 거고 남아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수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재판부에서 판결문에까지 적시할 정도로 네. 사치와 생활비로 탕진했다라는 네. 그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돈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재산이 없으니까 또 공갈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협박하고. 네, 맞습니다. 손흥민 씨 3억 어떻게 하죠? 날아가 버린 거죠. 유명인은 또 이런 또 가슴 아픈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천만 원이었을 텐데. 저는 3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300만 원도 안 되나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 잘 들리세요? 좀 감이 머네요.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지금은 잘 들리나요? 제가 마이크 쪽에 좀 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방송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TV 안 틀었어요. 네네네. TV 틀어놓으시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지금은 들려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제가 네,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예, 왼쪽 먼저 했거든요. 처음에는 양쪽 같이 한다 그랬는데 왼쪽- 1년을 기다렸어요. 왼쪽 어디를 하셨죠? 무릎. 무릎이요. 관절. 무릎 관절이요. 근데- 예.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1년을 기다려서 수술을 하는데 예. 3월 달에 왼쪽을 했고 예. 6월 달에 오른쪽을 했는데 예. 3월 달에 한 거는 그런대로 그냥 네. 후유증 없이 잘 지냈고 6월 달에 한 거는 하고 나니까 온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트 짚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일절 못했어요. 간병인이 이거 희한하다고 이건 너무 아파하시는데 희한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막 걱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되니까 퇴원하라 그러는데 움직일 수가 없이 퇴원을 했어요. 네. 예, 집에 오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먹으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예. 경적이 와요. 딱
딱 멈춰가지고 일어서면 아침부터가 아침에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예.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아, 3분 네. 진료하잖아요. 그래. 네. 석 달 있다 오라, 3개월 있다 오라. 매번 가도 이상만 없다 그래. 드릴로 막 갈아 제끼는 것 같았어요. 드릴로 막 갈아서 그냥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도 통오지 않은 거. 이렇게 손가락 고무줄로 묶으면 막 칭칭거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발가락으로 이 예. 무릎 사이에 예. 누가 와서 그냥 누가 벤치로 이걸 클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통증이 와도 네. 이상 없다 그래서 네. 그냥 그 서울 양지병원 아니 네. 건국대병원을 갔어요. 건국대병원에 네. 서울대병원을 가도 이상 없다 그래서 예. 건국대병원 그래서 참 그거보다 제대병원을 갔는데 네. 핵교합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핵교합 검사를 하니까 이 다리 오른쪽이 새카마가지고 안 보여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연락했더니 수술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래. 그래서 아저씨랑 갔는데 차단술 무슨 이 사타구니로 관 묻어가지고 사타구니를 하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좀 설 수가 있었어요. 서도 지고 조금 자국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왔는데 또 집에 오니까 또 그 통증이 그냥 가라앉질 않고 계속 하니까 제가 신장도 안 좋은데 조영제 맞으면서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만 주고 그래서 그거를 만 4년 동안을 건국대병원 갔지, 양지병원에 갔지, 서울 분당병원에 갔지도 그걸 찾질 못하는 거예요. SM병원 누가 저기 소개해가지고 갔더니 저가 이 무릎을 누가 와서 만지지를 못했어요. 손을 못해서 4년이 지나도 너무 아파서 그래서 갔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3차례를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뼈를 더 깊이 잘라야 되고 뼈를 더 긴 거를 놔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입원도 배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수술이라는 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도 이거 그냥 잘라주세요. 그냥 수술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그 보호자가 못 들어가요. 간병병원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호텔에 자고 그날 회복실에 가니까 원장님 이상호 교수님이 원장님이 하는 말이 허경은 씨 다행입니다. 뼈를 안 자르고 수술을 못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통증이 그 드릴로 가는 통증이 없어졌어. 이 발가락으로는 통증이 없어지고 난 수술한 줄 알았는데 수술 개복은 했는데 거기에 오만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 그게 분석하려고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접시에 이만큼 놔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이제 딸은 뒷날 그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면회가 안 돼서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며칠 있다 그때 일주일 입원했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또 한 달인가 있다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분석해가지고 알려주마 그랬는데 제대병원에 20 며칠인가 하여튼 제대병원에 이 사실을 다 알거든요. 입원했다가 오래 쉬고 가세요. 여기는 입원 오래 일주일 더 안 되는데 한 달이라도 입원하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서 입원했는데 이상호 교수님 만나러 갔더니 내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서 갔는데 아들이랑 갔는데 이 분석하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그걸 분석해서 뭐 하려고요? 아니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요. 그때 내가 그 딸한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거를 조직을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리석게 나고 왔으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강남 그쪽에 가가지고 의료 저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의료 저 변호사가 상담한 게 아니고 사무장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돈 그때 30만 원인가 했던 상담비가.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 만나면은 이렇게 저 가격이 이렇게 갑니다. 만난다고 그래서 했더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억울하시겠습니다만 의료 사고라는 게 참 사람이 죽어도
증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왜 증거를 그때 분석을 했어야죠. 근데 그때 그 사진은 찍었어요. 사진.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살면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살 수가. 네. 그래가지고 그 한쪽 억울하다. 오른쪽 다리는 엉덩이부터 이 다리가 막 얇아졌습니다. 얇아지고. 네. 상담자님. 상담자님. 말초 혈관. 예. 들리시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쨌든 내용은 우선 좀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중간에 그 내용을 안 끄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 좀 억울하신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좀 들으려고 제가 안 끊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상담자님한테 도움 드려야 되잖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오른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오른 다리가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 지금 못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걸음걸이는 괜찮대요. 내가 로봇 수술을 양쪽을 다 했거든. 로봇에 맞췄는지 뼈는 잘 들어갔다 그럽니다. 병원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짧게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로봇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자체는 마지막에 한 수술은 괜찮게 돼서 아직 좀 걸어 다니시는 건 맞으신 거예요? 다행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과거에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었던 그 수술이 좀 잘못돼서 그 부분이 좀 억울하시고, 그게 찌꺼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찌꺼기 증거를 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다툴 수도 없고 그 억울함을 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찍었거든요. 그 접시에 넣었던 거.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옆에 주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인사 나누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혈림의 주희행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어요. 네. 지금 많이 아프셨어서 억울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통증은 어떠세요? 지금 통증이 그때 그 수술하고 나니까 그 풀리는 기분이 좀 있었는데 이 다리가 한쪽이 다 그냥 녹다 보니까 그 혈관이 제대로 안 돌았나 봐요. 거기 종양도 생겨가지고 다 뜯어냈습니다 하면서 다 뜯어냈는데 지금은 말초혈관염이라 그럽니다. 말초혈관염. 오른쪽이 그렇게 와버렸대요. 한 4, 5년 동안 그렇게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병원을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가는데 진통제는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그냥 진통제를 달라 그러면 진통제를 먹는데 이거 계속 먹지 마세요. 막 아플 때만 먹으세요. 계속 아프는데 먹다가 중단하다 가는데 그걸 먹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통증이 남아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이고 그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이 그 오른쪽 통증 엉치에서부터 무릎까지 근데 그 수술하기 전에는 발까지 그냥 쑤시는 게 드릴로 막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통증이 줄어들기는 했고 범위도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줄어들었는데 그냥 그 원인으로 다른 병이 와본 거예요. 그냥 혈관이 그냥 막혔는지 하여튼 발이 시려서 어디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그때 이미 그 찌꺼기 같은 거 사진을 찍어두셨는데 본 물체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물체처럼 보여요? 그냥 요거는 핏덩어리고 요거는 조각이고 요거는 종양을 제거한 겁니다. 요거 세 군데로 나서 보여주세요. 처음에 수술하고 나니까. 뭔가 나사 같은 것처럼 보였나요? 예? 나사나 어디 금속 같은 게 어떤 모양이었어요?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뼈 조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핏덩어리 같이 는지레기 같은 게 이만큼 덩어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종양을 제거했대. 거기가 종양이 생겨버렸대요. 그게 있어서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떼놨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막 친절해서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이랑 가니까 그냥 나몰라라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요. 그 물체를 버려도 된다고 하셨죠. 잠시만요. 상담자님 저희요 시간이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시지만요. 제 수술 병원에서 그 물체를 버려도 된다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분석한다 그랬어요. 분석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사면과 사과를 받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과를 받고 싶으세요?
예, 사과를 받고 싶어요. 이 물체를 버린 제주술병원에다 사과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면 첫 번째 제주대가 그 아니고 서울 SNU 병원 김포공항. 네. 네. 첫 번째 병원에다가 이 금속물을 놔두고 수술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고 싶으신 거군요. 네, 네. 일단은 자료를 다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의무 기록이요. 지금 뭐 진단서나 예.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지 이런 그 CD가 있어요, CD. CD가 전체적으로 다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다 수술하기 있는지 자기네 유리한 것만 떼줬는지 몰라요.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병원 있잖아요. 그 전에도 네. 무릎 통증 같은 거로 계속 수술을 받아 오셨거나 엑스레이를 네. 찍었거나 그러셨을 거 네, 아니에요. 시술을 4번 받았어요. 예, 양지병원에서 그러니까요. 1번 그런 받고. 병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자료를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중간중간 갔었던 병원들, 그 통증 때문에 뭐 진통제를 받았던 내역들이나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전체 다 모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모으셨어요? 모으셨어요? 여보세요? 네, 앞으로 좀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아 네. 놓으셨으면은 그거를 네. 보시고, 만약에 못 모으셨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서 상담을 네.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고 싶다고 하는데 이 책임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의사를 형사 소송으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업무상 네. 과실치사죄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과실을 했다는 걸 이제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무리 없이 네. 인정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뼈 조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사진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랑 통증이 생긴 그래, 것들 그 병원에서 이런 다른 것들을 말을 다 안 살펴보고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로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으로 내가 네. 이만큼 손해를 받고 아팠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만큼 뭐 종양도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건데 이것도 그 이미 상담 받으셨던 것처럼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네. 의료분쟁 조정이 있어요. 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 조정중재원에서 그거 내가 이런 의료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의료분쟁에 중재를 우리 요청할 수 있거든요. 딸이 네. 1년 돼서 뭐 너무 아프니까 그쪽으로 한번 의료본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 누가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누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 여기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번 했어요. 1년 돼서. 그럼 네. 분쟁조정 중재원 가셔가지고 기각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인정 못 받으셨어요? 예, 서울대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1년 너무 중재가 안 된 아프니까 거죠? 1년 돼가지고 조정 중재가 수술해서 실패한 1년인가 것 2년 돼서 같습니다. 그걸 했어요. 우리 네, 그래서 딸이. 네네네 상담자님, 네, 그래서 조정중재원 가셔가지고 했는데 서울대하고 합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네네,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는 새로운 증거가 생겼으니까 다시 중재를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그 첫 번째 병원에서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랑 전부 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 좀 더 짜임새 있게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이번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모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걸 다 네. 모으시고 다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상담자님, 그 아까 따님 시켜가지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의료소송은 아니 그 서류로만 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담자님 잘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의료 사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의료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 얼마나 또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가 하지 않으면 이거 인정받기 좀 어렵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 딸이 네. 서울대 병원 김민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서울대 병원을 상대하니까 반대편에서 빌라 그래 가지고 네네. 그래 하다가 그냥 끊겼어요. 그러니까요. 상담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주장해서 할 게 아니라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들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 변호사님들 도움 안 받으시면 뭐 그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뭐 처벌한다거나 혹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사소송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좀 적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손해배상 받는 게 원이 아니고 그 사람을 벌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과도 제가 받고 둘 싶고. 다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을 네. 계속 끝까지 좀 들으셔야 돼요. 형사상 처벌하는 거하고 예. 그 사람 의사를 처벌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이나 그 의사한테 돈을
배상을 받는 거하고 둘 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변호사님들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된다. 네, 그래야 되죠. 네네. 그래서 주희영 변호사님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사실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개인 상담은 안 되나요? 개인 상담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네, 이제 네, 지금 네. 생방송 중이니까 전화 상담은 네.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네. 제가 주희양 변호사님하고 이 사건 관련돼가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한번 다시 좀 질문할 테니까 계속 방송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재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내용 아, 중에 이해 안 가신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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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지금 뭐 사실 오른쪽 의료과실들 좀 사실 많이 날 수 있죠. 이게 네.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개복을 했다가 사실 거기다 뭔가를 남겨놓고 또 뭐 이렇게 묶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사고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 무릎은 수술이 잘 됐는데 오른쪽 무릎 관련된 부분이 수술이 잘못돼서 꽤 4년 동안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재수술한 데에서 열어봤더니 뭐 찌꺼기 같은 게 나왔다. 특히나 종양 같은 게 나왔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병명은 말초혈관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사실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발끝까지 발가락까지도 좀 아팠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른쪽을 이제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오른쪽이 퇴화되거나 사실은 좀 아까 수축 말랐다고 또 하셨거든요.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좀 많이 좀 퇴화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 수술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인 것처럼 또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과실치상죄 관련된 부분 하시고 싶으신 게 가장 큰 것 같으시고요. 네, 맞아요. 형사 고소하시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중재가 안 돼 가지고 끝났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새로운 뭐 이런 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지 이런 걸 좀 더 잘 분석하면 좀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음. 과실 여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한 데 있어서 그 의사가 잘못을 했는지, 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잘못을 했는지예요. 만약에 개복 수술을 했는데 그 안에 가위가 들어 있었다. 네. 아니면 뭐 거즈가 들어 있었다. 맞아요. 이러면 너무 명백하게 과실이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핏덩이 그리고 뭔가 금속 조각 그리고 나머지는 종양이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속이요. 과연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금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있기도 해야 되고 어.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면 이제 안에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에 시멘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나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녹는 실이 녹지 않는 것처럼 나사가 살짝 풀리거나 아니면 시멘트에 알러지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의사의 과실 하나도 없이도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과 검사지랑 이제 이런 것뭐 나온 찌꺼기에 대한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과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증거도 일부 소실되어 멸실된 있는 데다가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물품 맞아요. 통증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그때 것 당시에 같습니다. 남아있는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들을 검토한다고 해도 병원 측에 유리한 결과들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당시에 다툴 수 있는 증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거로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어서 또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의무기록 사본이나 이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이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제 간혹 기록지나 어떤 부분에서는 통증을 계속 호소한다라든지 그 금속의 모양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실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승소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삼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꼭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특히나 그 자료들, 의무기록 사본 관련된 부분 전부 다 챙겨가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상담 받아 보시고 주희양 변호사님께서 진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나 그 다음에 형사 고소하시는
부분,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소 내용, 그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심도 있게 증거들을 좀 사실관계 좀 확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꼭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다 보니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한 주민을 마주쳤는데 제 흡연 장면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부끄러워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자 그 주민은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흡연은 규정 위반이라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대신 이 사실만큼은 제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주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으면서 마주칠 때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반복을 했고 급기야 과태료보다 훨씬 큰 돈을 달라며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고지서도 제가 처리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너무 괴롭고 불안합니다. 이 주민의 행동은 잘못이 없나요? 대응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약간 공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우선은 가능한 겁니까, 아파트에서? 일단은 이 아파트가 금연으로 지정된 구역인지가 중요해요. 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 이 아파트를 금연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는 이 위반했을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런 지정이 없으면은 뭐 당연히 과태료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과태료 지정 구역이 금연 지정 구역이면은 내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사연을 보면은 상대방이 좀 처음엔 불의를 좀 못 참는 주민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신고는 하지 않으면서 영상 보유 사실만 계속 언급하면서 뭔가 계속 협박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거 위법한 행위입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너무 위법하죠. 아, 너무 위법한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알릴 수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형법상 협박은 쉽게 말하면 무서울 만한 소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 상담자분은 남편한테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해서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이미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남편한테 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해악의 고지, 협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기다 금전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돈까지. 이거는 더 가중처벌 안 됩니까? 네, 그럼요. 협박으로 상대방한테 돈을 요구하면 그건 공갈입니다. 아, 공갈이군요. 네. 그럼 공갈죄로 좀 처벌받는 건데 지금 이게 공갈이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협박은 제가 볼 때는 100% 될 것 같고요. 돈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아직 주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갈이 기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범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시작을 해서 중간에 멈추면 미수가 되고 돈까지 받으면 기수가 되는 건데 아직은 돈을 주진 않았으니까 현재는 공갈 미수 상태예요. 아, 그러면 사실은 좀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공갈로 협박하는 사람이 더 잘못하는 건가요? 흡연을 한 사람이 좀 더 잘못된 겁니까? 그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건 물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갈은 엄연한 범죄거든요.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고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사회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형량을 두고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뢰를 무너뜨린 상대방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님이 좀 걱정을 그래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우선 상대방이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과태료 위반 행위도 저희가 뭐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네 무인 문방구에서 아이가 학용품을 훔쳤다고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변상을 해주고 아이를 추궁하니 같은 반 친구가 시켰다고 하네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아이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저희 아이를 음해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을 만나서 물으니 주동자 한 명이 저희 아이에게 도둑질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무인 문방구 사장에게 30만 원의 합의금을 드렸는데 이 금액까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우선 친구의 절도 지시하고 단톡방에서의 음해 그리고 괴롭힘 등이 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학교 폭력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나 중앙으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죄질이 상당히 나쁜 편이에요. 상대방한테 범죄까지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듯 괴롭히면 당연히 사이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만약에 신고할 경우에는 이 구체적인 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이때 증거 같은 거를 제출할 수 있고 이제 조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장 재량,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양측 모두 학교장 재량의 처리를 원하고 너무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그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자녀에게 좀 이렇게 절도를 강요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게 강요행위 뭐 이런 게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 협박이나 이제 폭행으로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강요가 될 수 있는 것이 너 이거 안 하면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괴롭힘이 더 심화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위해를 입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강요죄가 성립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절도를 교사했으니까 절도죄로도 처벌받을 거고 강요죄로도 처벌받을 거다. 네. 단체 채팅방에 친구를 좀 음해를 하고 괴롭힌 메시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모욕도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욕설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공연성이에요. 이 내용을 전부 알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단체 카톡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리 없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문방구 사장님한테 합의금으로 30만 원 줬다고 해요. 이 부분까지 가해 학생에게 좀 손해배상으로 떠넘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합의금도 지금 가해 학생의 강요 그리고 뭐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본 피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요행위나 이런 어떤 교사 행위로 인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으니까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자녀분 학폭 때문에 너무 걱정 많으실 텐데 그 부분 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희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처리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같이 보실까요? 이혼 후 혼자서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 유책 사유로 이혼했기 때문에 헤어지면서 집과 차는 모두 전처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요. 월급 실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인데 매달 100만 원씩 보내기가 빠듯하네요. 과거 제가 도박에 빠져서 빚만 1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힘들어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이 결정되고 나서도 양육비는 보낼 생각입니다. 근데 혹시 양육비 지급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거나 문제가 될까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좀 신청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좀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죠. 아무리 개인 회생이든 회생. 파산이든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좀 힘들어서 사실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양육비를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게 사실 생계 유지비 뭐 180만 원 이렇게 보호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나눠가지고 그러면 양육비를 감액 신청이라도 좀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게 생계비를 빼고 또 예. 양육비도 빼버리면 나머지 빚을 갚을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회생법원에서는 그 양육비를 감액 심판을 받아와라 이렇게 보장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월급이 280만 원이거든요.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양육비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 과도한 지출로 좀 판단이 돼서 회생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월급이 280만 원인데 생계비 빼고 양육비 빼면 사실상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회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시키는 대로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양육비도 중요하고 네. 나도 생계하는데 중요하고 물론 빚 갚는 것도 중요한데 양육비가 우선하는지 빚 갚는 게 우선한 건지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육비랑 이런 거 다 빼서 40만 원밖에 안 돼서 회생 신청한 건데 그거를 법원이 40만 원 너무 적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저 약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채무가 좀 또 많아진 이 지금 상황에서 100만 원 지급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감액 심판 청구 아까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 좀 고려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법원이. 사실상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좀 크거나 아니면 이전에 소득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양육친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회생까지 갈 정도면 지금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은 경위와 그리고 현재의 재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줄 수 있는 여력 등을 잘 입증하시면은 양육비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내가 건강이 너무 나빠지고 경제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감액을 해달라는 신청에 한 월 35만 원 정도까지 감액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혼하면서 집과 차를 좀 전처에게 모두 넘겨준 사실이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변제 능력이나 재산 상황 판단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원래 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은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채무를 져야 되는데 당장 집이랑 차 같은 전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사회행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재산의 50%, 일반적으로는 50%가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50% 금액이 전체 청산 가치로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갚아야 할 총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회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내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안 돼야 또 회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양육비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전문가 조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전처는 그러니까 방금 사행위 취소소송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소송이 그러면 채권자들이 회생 신청한 상황에서 회생 채권자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파악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파악을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한테 도움 되실 만한 얘기 하나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고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아까 도박 1억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채무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 재산 분할에다가 양육비까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도박으로 채무가 늘었는데 내 가족들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파산 회생 좀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 찾아가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생도 잘 되고 양육비도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주희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7-82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